어제 법학 교수, 변호사 등 이 법률가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 재판 거래, 이걸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기자회견 이후에 천막농성까지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 앞 천막농성까지 나선 법률가들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덥죠? 견딜만 합니다. 지금 모두 몇 분 정도 그 농성에 함께 하십니까? 네, 현재는 한 7분 정도 농성장에 앉아 계시고요. 예. 우리 조를 좀 나눠서 예. 돌아가면서 농성장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사상 초유의 대법원 앞 천막농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죠? 처음이죠, 이게? 네, 처음입니다. 대법원 앞에서 농성 처음인데요. 네.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사태가 발생했고, 예.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천막농성 하는 건 그렇게 놀랄만한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상 초유의 재판 거래 사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조금 더 쉽게 좀 표현해 주세요. 이게 천막농성까지 꼭 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이해시켜 주시면. 이제 밝혀진 문건들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렇게 면담하고 하면서 예.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협조한다라고 하는 위명하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문건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국정 운영의 정치적인 그런 거래의 대상으로 더구나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법원장이 계속 추진해 왔던 거를 거래의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재판을 청와대에다 혼납하고 상고법원을 얻으려고 했던 거래를 한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 헌법은 사법권 독립을 굉장히 중요한 헌법 정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부 판사들의 혹은 대법원장 개인의 어떤 사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헌법 정신을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법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협조해야 합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사법부는 정치 권력의 남용이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나 정의가 훼손되는 것을 감시해야 될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최후의 보루에 있는 그런 분들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죠. 혹시 이번 조사 결과 나오기 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조계나 법학계에서 대법원하고 청와대랑 무슨 거래하나? 이런 식의 그 소문이 좀 더 돌았던 적은 없습니까? 의혹은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판결들이 사실 1심, 2심 판결을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뒤집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않겠나 의혹은 있었는데 사실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설마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죠. 정말 충격적이었죠. KTX 여승무원 해고 사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1심, 2심이 3심이 뒤집힌.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을 받은 많은 분들이 지금 고발도 하고 나서고 있는데 혹시 법 체계상 말이죠. 그런 재판의 재심은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재심은 지금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그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지 가능한데요. 그 재심 사유들이 사실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관련했던 판사들의 어떤 직권남용죄 같은 범죄가 이제 완전히 드러난다면, 그때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재심의 사유가 됩니다만, 현재 상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점에 약간의 좀 고민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된 사건들,
물론 이제 거기에 관여한 판사들은 뭐 이게 정치적인 영향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판결들은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한 충격이나 피해는 당사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한테 미치는 거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사건을 재심을 통해서 구제하는 거는 결국 이 사태에 대해서 대법원의 어떤 진정한 반성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사태의 치유 이제 이런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 지금 농성하고 계신 분들이 대법원을 향해 요구하고 계신 핵심은 뭡니까? 뭐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가장 상식적인 거죠. 일단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 다 공개해야 되고요. 투명하게. 네. 그리고 책임자 처벌하고요. 또 그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재심 등의 구제책을 마련하고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뭐 이번 기회에 좀 민주적인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보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책임자 처벌까지 하려면 어차피 이거는 형사 고발을 해야 되겠군요. 대법원이. 네. 뭐 고발이 없어도 뭐 수사는 가능합니다만 그 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사는 당연히 필요한데, 뭐 그것이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사회적인 공론을 모아서 좀 해야 됩니다만, 뭐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 안에서는 젊은 판사들은 형사고발해서 처벌까지 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대법관 가운데도 다수 또 고법 부장판사 다수 이렇게 좀 연배가 있는 그 경륜이 있는 판사들일수록 거기에 또 반대한다고 그럽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대체로 이제 좀 소극적인 분들이 고위직 판사분들인데요. 그렇죠.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차후에 대법관을 이제 좀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네. 근데 이분들은 사실 그 고위직 법관들로서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블랙리스트, 판사 사찰 이런 거에 직간접적으로 또 협조를 하셨던 분들이기도 해요. 아하.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고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범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도 당연히 소극적이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목소리에 범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대법원의 최종 결정 기다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였습니다.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판결을 같이 내려주시는 시간이죠.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공휴일과 상관없이 어김없이 심지어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나와주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잘해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희생과 배려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63회 현충일 노상궁입니다. 이렇게 멋진 멘트를. 뭐가 멋져요? 이거는 지금 써오신 거죠? 당연한 멘트죠. 예. 와, 이렇게 준비를 백 변호사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저는 부담 안스러워요. 저는 원래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저런 거를. 근데 아까 바깥에서 또 열심히 뭘 쓰고 계시길래 오늘 주제가 사실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예민한 주제를 정말 이제 저랑 이제 논쟁을 벌여야 되니까 저를 어떻게 공격을 할지 정리하시고 계신 줄 알았더니 역시나 오늘도 멋진 인사말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노상궁의 한마디로 밀겠습니다. 코너를 하나 만들까요? 노상궁의 한마디. 좋네요. 오늘 진짜 두 분 감사드리는 게 사실 공휴일에 패널분들도 나와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소보다 더 몸이 좀 무거우시죠? 백 변호사님 무거우시죠? 10분 덜 자는 게 참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청취자들도 대단하신 게 오늘 저는 출근을 하시는 건 줄 알고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선화님, 뉴스쇼는 청취자들에게는 휴일과 무관합니다. 아침 식탁에 늘 틀어놓습니다. 이런 문자들. 김현정의 수 방송 시간을 좀 늘려주십시오. 박태봉님. 일요일은 들을 수 없습니까? 최용근님 등등 많은 분들이 오늘 공휴일인데도 현충일인데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재판정 더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방선거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전 투표하는 분 없으세요? 두 분 중에? 저는 사전 투표할 생각이에요. 사전 투표하시죠. 네. 금요일, 토요일에. 네, 노 변호사님. 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은 분들일수록 사전 투표 그래서 더 사전 해야 투표하는 돼요. 거예요. 그 당일날 부지런하지 않을까 봐. 그날 놓칠까 봐. 알았어요. 왜 이렇게 혼나는 분위기야. 그럼 백 변호사님. 네. 지금 구의원부터 시의원 뭐 다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시장이며. 누구 뽑을지는 다 정하셨어요?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약간 딜레마이긴 한데 네. 이제 뭐 서울시장 후보 뭐 그다음에 저 사는 뭐 구청장 후보 뭐 어느 정도는 아는데 예. 밑으로 갈수록 사실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모르시죠. 솔직히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투표를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1-가 막 1-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저는 사실은 좀 딜레마예요. 예. 저의 그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르면은 A 쪽을 찍어야 되는데 예. 또 저희 실리를 따지면 또 B 쪽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 왜 그렇게 갈립니까? 실리와 진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고민하는 분들 꽤 있어요. 나의 집값을 생각하면 이쪽을 찍어야 되는데 뭐 집값 플러스 내 이것저것. 평소에 내가 지지하는 뭐 어떤 성향을 생각하면 또 저걸 찍어야 돼. 이 고민. 자, 여러분 제가 오늘도 캠페인합니다. 공보물을 펴세요. 공보물 그 두꺼운 거 온 거 있죠. 그거 네. 반드시 펴보시고 공약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정해져요. 진짜 정해진다니까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백 변호사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판정. 근데요. 지방선거 이슈 중에 하나만 더 법적으로 좀 짚고 갈게.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유세를 하다가 시민단체 회원들과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졌고 꼬리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꼬리뼈가 금이 갔어요. 전치 3주 나왔습니다. 금이 갔다고 주장을 한 걸로 알려졌죠. 그러자 대구 경북 인의협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이거는 골절이 아니라 좌상이다. 그러니까 부러진 게 아니라 멍이 든 거다라고 의견을 냅니다. 이게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권 후보가 그럼 거짓말한 거야? 막 이런 의견들이 일파만파. 그러자 권 후보 측이 아니 우리가 언제 골절이라고 단정하면서 얘기했냐. 골절로 의심된다라는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라고만 말했는데 인의협 저런 걸 내는 바람에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됐다.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때요? 결론은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냥 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권영진 후보 측에서는 사실 지금 현 상황이 마치 내가 꾀병을 부린 것처럼 뭐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됐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불쾌감의 표시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권영진 시장이 그 최초의 그 물리적 접촉이 있었을 때 그 접촉과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이 좀 있었죠. 뭐 그거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선거법에 문제가 될까봐 자세히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대충 아마 아실 거예요. 청취자들이 뭐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으시는 분들은 또 워낙 관심 많으시니까. 근데 저게 과연 골절 정도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많았어요. 그 이후에. 근데 물론 권영진 후보 측에서는 언제 우리가 골절이라고 그랬냐. 골절로 의심된다라고 그렇죠. 했다는데 대부분 골절로 하십니다. 진짜로. 저도 골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기사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내용 자체가 만약에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권영진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란 모르겠는데 그냥 의사 소견서상을 보니까 야 이거 골절이 아니라 좌상이야 라고 얘기한 거라면 이게 허위 사실 아니죠? 아니죠. 인의협이 얘기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권영진 시장 측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히 일단 대중들한테 이게 꾀병으로 비춰진다. 뭐 아니면 허위 사실을 자기가 말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 선거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문제를 슬쩍 던진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런 거다. 전략적으로 법적으로 검토 안 했을 리 없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개연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 변호사님 그러면 오히려 인의협에서 권 후보 측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선거법 위반인 것처럼 몰다니 우리 단체를 이상한 걸로 몰다니 하면서 또 법적인 문제 제기할 수는 없어요?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에서 왜 우리를 콕 찍어서 내가 거짓말도 안 했는데 거짓말 한 것처럼 보이게 얘기했느냐라는 의문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 다 그럼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가겠군요. 그렇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마침 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길래 먼저 좀 소화해 받고 오늘의 라디오 재판정 본격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곳이에요. 사법부. 주제 먼저 외칩니다.
판사 뒷조사, 또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행정처의 관계자들 형사 고발을 해야 한다. 아니다. 이건 신중할 문제다. 형사 고발까지 갈 사건은 아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두 변호사님 어떤 쪽 입장으로 서셨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노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더 이상 셀프 조사에 의존할 수는 없다. 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 형사 고발이든 외부 기관에 대한 조사 의뢰든 네. 수사를 좀 철저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 이거 형사 고발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노변 형사 고발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 사실 사법부 역시 성역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지금 그렇죠. 저 수사하는 그러니까 마당에. 하지만 예.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 무언가 잘못은 한 것 같지만 명백하게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마 뭐 노 변호사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법원을 수사해서 수사한 이후에 다시 기소해서 법원으로 넘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어색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검찰도 현재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신중, 형사고발 반대, 뭐 백변 여러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에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일단 우리 본론 시작하기 전에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금요일에 입장 밝혔잖아요. 네네. 그거 잠깐 좀 듣고 시작할까요? 네네. 예, 준비가 돼 있습니까? 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나요? 예. 이건 제가 읽는 것으로 하죠. 저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식 재판에 관해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법관에게 어떤 편향적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 일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개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이번에 특조단이 뒤졌습니다. 또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상징되는 법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노 변호사님. 네네. 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 행정처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까지 해야 된다. 검찰 수사 받아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진 게 지난해 2월이거든요. 이게 예. 법원의 학술단체에 있는 국제인권법학회 활동에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판사들이 먼저 제기를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1차 예. 조사가 먼저 있었는데 예. 그때 그런 거 없었다. 사실 무근이다. 이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게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계속 일어났고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임하면서 11월 13일 날 2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1월 22일 날 끝났는데 이때 2차 조사에서는 1차와 다르게 예.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뭐 판사 동향과 관련된 뭐 이걸 확인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3차 조사가 시작이 됐고 지난달 25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예. 3차 보고서에 뭐 블랙리스트는 없다라는 식으로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향이나 동향을 파악하고 뭐 재산 환경 등을 파악한 파일은 존재하더라. 이런 행위만으로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410개의 문서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도가 나왔고 예. 그중에서 그러니까 조사 보고서에 인용한 문건이 98개예요. 98개. 예, 예. 근데 그거를 어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개를 했더니 너무 놀랍게도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수준 이상으로 경악할 만한 좀 의심점이 많은 그런 사항들을 담고 있었었고 그리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예. 사법 거래 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보이는데 예. 이것들을 그럼 확실히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당사자들인 왜 핵심 그 대법원장이나 뭐 대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왜 조사 안 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조단의 조사 결과는 사실은 형사 고발 조치 불가라고 나긴 그렇죠. 했지만 그것을 누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는가. 특조단에게만 맡길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어제 나온 그 공개 문건을 보니까 예. 더더군다나 이게 왜 형사고발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여론이 얘기가 사실 더 많아졌습니다. 특조단이 넘겨야 된다 검찰로. 그렇죠. 자, 백 변호사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조단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국민들이
정말 좀 이상한 게 많았네라고 생각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저도 저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잘못했죠. 예, 잘못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형사처벌 문제로 가면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그래요. 지금 일단 형사처벌을 하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 뭐 다른 죄는 아닌 것 같고 직권남용죄 문제인데 첫 번째 아까 동향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동향조사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블랙리스트죠. 블랙리스트로 전 정권 사람들 지금 많이 처벌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블랙리스트를 작성만 해서 처벌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걸로 실질적 불이익을 줬기 때문입니다. 작성만으로는 범죄가 안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진 않아요. 그 판사들의 뒷조사를 하고 동향조사를 한 건 적절하진 않지만 그걸로 인해서 인사불이익을 줬다라거나 무언가 불이익을 줬다라는 그런 명백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현재 그게 없고요. 하나. 근데 그거는 잠깐 죄송해요. 끼어들자면 그거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더 밝혀지는 부분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단 뒷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판사들 중에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람들이 아직 없습니다. 보통 이런 데는 나와야죠. 불이익을 입었다는 게.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 사실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뭐 피해 사실을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는 사유는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안 나왔다. 거기에서 하나가 더 나와야죠. 그러니까. 자, 그게 하나고 블랙리스트는 그렇고 재판 거래 의혹. 재판 거래 의혹. 예를 들어서 재판을 내가 이번 정권에 잘 보여서 상고법원을 이제 따내기 위해서는 A라는 결과가 아니라 B라는 결과가 나와야 돼. 그래서 판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강요를 해서 A로 나와야 될 결론을 B로 냈다. 이거는 뭐 처벌의 문제라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당연히 수사를 넘어서서 이거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판결을 내려놓고 다 나온 것 중에 소위 말해서 전 정권이 좋아할 만한 판결들을 추려서 보고한 거예요. 진행 중인 것도 몇 개 있긴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게 판결 자체를 A가 아니라 B로 바꿔. 개입의 흔적은 없다. 개입의 흔적이 나왔다면 이거는 당연히 뭐 이거는 뒤도 돌아볼 필요 없이 이건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 개입의 내용이 없다면 이미 나온 판결을 가지고 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걸 보고했다면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저걸 가지고 저렇게 굽신거렸어 말도 안 되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사법부를 조사하는 거는 아직은 무리인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노변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 백변입니다. 왜 이러세요? 백변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년 11월 19일 날 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임종원 차장이 직접 작성한 문건이 있습니다. 문건이 바로 이제 협상 추진 전략이라는 이제 문건인데요. 그 문건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선 그동안 사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러면서 사례가 쭉 열거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의 힘을 보태왔다.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예측 불허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조율을 해왔다. 이게 이 부분. 본인들이 그렇게 직접 적은 그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할 수 있겠느냐. 자, 백 변호사님, 이거 진짜 조율을 해왔다는데요? 저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한 적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 조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개입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자, 노 변호사님, 조율이지 개입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제가 마치 지금 뭐 사법부를 감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지금 사법부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명백하게 나와서 특조당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은 조사를 합니다. 검찰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검찰이 먼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사실 우리나라 이 사법부의 구조를 보시면 결국 검찰에서 무언가 잘못한 것을 찾아서 범죄 사실을 기소를 하면 판단을 법원이 합니다. 근데 법원이 지금 현재 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일단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요 얘기를 좀 매듭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문건에 나오는 요 단어 조율을 해왔다는 것이 충분히 그런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개입에. 그러니까 조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무언가 판결에 A라는 결과가 나올 걸 B로 바꿔왔다라는 의미로 보기에는 특조단에서 보기에 좀 부족하다고 본 거죠. 거기서 이건 조율을 했다라면 그 조율한 판결이 뭐고 어떻게 개입했고 거기까지 나왔어야 된다. 네, 그런 게 나와야 사실 이게 제가 마치 두둔하는 것 같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하려면 확실한 명분을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일단 검찰에는 시민단체 등이 10개 정도 이미 고발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사는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지금 백 변호사님이 조율했다는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사법부가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협조한 사례로 재판이 쭉 나와요. 이석기 사례, KTX 승무원 사례, 전규조 시국 사건 사례, 키콕스 사건, 키코 사건 등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미 구체적으로 지금 자기네들이 적어낸 거예요. 게다가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사법부 최대 현안인 상고법원 추진이 청와대의 비협조로 좌절되면 사법부는 더 이상 청와대와 유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정확히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청와대에게 압박을 행사해왔다. 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구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노 변호사님 조금 위험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 그 얘기가 뭐냐면 KTX는 아까 이석기 관련 판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마치 그 판결이 A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상고법원을 위해서 B로 낸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그 당시에 대법원 판사들도 지금 현재 법원 내부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소장파 판사들은 적극적으로 이거 뭐 성역이 어디냐 써야 된다고 하지만 뭐 좀 중견 판사들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결정적 이유가 이 판결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KTX 승무원 판결은 1, 2심 결과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 정권 입맛에 맞게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우리가 결과를 바꾸자라는 내용이 나왔다면 그거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 판결에 참여했던 대법관들 그리고 그 관련된 분들에 대한 이 특조단의 내용을 보면 그걸 이제 결론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판결을 했고 그 이런 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몰랐다. 그 판결을 딱 보니까 이거는 이 정권이 좀 좋아하겠는데? 라고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를 했고 그걸 기초로 해서 그 당시에 대법원의 수건 사업이라면 상고법원을 설치하려고 했다면 적절하진 않지만 이건 아직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우선 판사들 불러서 다 조사해봤는데 그분들은 나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나 그냥 재판한 거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무리하게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걸 거래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직은 거래라는 건 이쪽에서 입맛에 맞는 걸 조율을 해서 해야 거래죠. 우선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 제가 드린 말씀에 나온 그 판결들은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에 그대로 적시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드린 거고 제가 그 사례가 그 건이다라고 말을 정확히 한 게 아닙니다. 우선 오해는 없으시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3번의 조사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조단이. 실제 조사한 사람은 임종헌 당시 차장하고 그리고 이민걸 기조실장입니다. 나머지 박병대 대법관도 조사를 안 했고요. 물론 서신으로 뭐 답이 왔지만 제대로 된 답변 없었고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끝나버렸어요. 아까 400명 불러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누구 그거는 이제 그 뭐 직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고 실제 관여된 사람들은 정말 아무도 못 불렀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문제되는 것이 바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대법원이 그랬을까? 안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뭔가 의심스러운 문건들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로 대법원에서 거짓말로 본인들이 생색내기용으로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냐? 그런 뭐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그럼 그거는 괜찮냐? 그것도 털고 가자. 아니라면 털고 가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정도 정황만 가지고 확인해보자라고 해서 사법부를 검찰이 조사한다라고 하면 그럼 그 조사하고 나서 나중에 판결은 또 사법부가 내리나? 이거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해지는데 설사 나중에 무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상처를 크게 입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순간 유죄라고 그냥 거의 단정하는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론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검찰이 수사해서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부터 막 그 당시 대법관을 기소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3심 가면 대법원에서 합니다.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대중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 자기들 사람들 재판하니까 무죄가 나왔겠지라고 생각하고 믿질 않아요. 또 의심해버린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이게 저도 예민한 주제라 오늘도 저도 이제 좀 말 자체도 좀 저도 조심을 하는데 그래서
성역은 없지만 예.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해서 예. 기소까지 해야 될 상황이 되려면 예. 지금보다 확실한 범죄 사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 정도 뭐 아까 말씀하셨죠. 여러 예. 군데서 고발했어요. 근데 왜 안 움직일까요? 왜요? 검찰도 쉽지 않아요. 지금 그냥 않아요. 하는 것 자체가.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그러면 더 확실한 게 나와야 된다. 그 더 확실한 걸 누가 캡니까? 기자가 캡니까? 뭐 특조단이 또 나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법원 내부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법원이. 문제예요. 아. 해결을 하고 그리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금 뭔가를 자꾸 덮으려고만 한다.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라면 예.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어쨌건 특조단에서 이전 양세 대법원장 시절과 달리 예. 다른 결과들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달리 내는 결과들 중에 야 이건 진짜 좀 너무하네는 있지만 이거 범죄와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다. 네, 법조인 그런 시각으로 의미예요. 볼 때 아직은 없다. 그렇습니다. 설이 그러니까 없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수사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아. 검찰도 마찬가지고 신중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현실적인 생각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두 분께 2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노변님. 신중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자초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백변님 20초. 사법부 불신받는 거 저 정말 안타까운데 범죄 사실이 아닌 이상 잘못 사법부를 수사를 하다가는 진짜 우리나라 법조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오늘 목표가 몇 %? 저는 오늘 목표가 10%까지 가면 아니야 두 이거는 자릿수.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실 때는 예. 제 얘기보다는 노 변호사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이건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네. 오늘은 자, 이번 사법 거래 의혹 이 사건 형사 고발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분의 의견은 이 정도 시점이면 고발 해야 된다 쪽의 손을 몇 %로 들어주셨느냐? 94%로 들어주셨습니다. 아까 중간에 저 위에 보니까 한 표도 없어요. 그래서 한 표도 없을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예. 아마 근데 진짜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확실히 잘못된 그 거죠. 이런 걸 시스템 만들었다는 전체 것도. 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예, 전체를 생각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발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백 변호사님이 말씀이 평소보다 훨씬 많으셔요. 어쩔 수가 그만큼 없어요.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였다는 원래 거. 좀 많으세요. 자, 두고두고 계속 토론을 해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견 한번 재판정에서 오늘 모아봤고요. 두 변호사님, 오늘 공휴일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들어가서 좀 푹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네, 이런 사건을 재심을 통해서 구제하는 거는 결국 이 사태에 대해서 대법원의 어떤 진정한 반성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사태의 치유 이제 이런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 지금 농성하고 계신 분들이 대법원을 향해 요구하고 계신 핵심은 뭡니까? 뭐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가장 상식적인 거죠. 일단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 다 공개해야 되고요. 투명하게. 예. 네. 그리고 책임자 처벌하고요. 예. 또 그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재심 등의 구제책을 마련하고 예.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뭐 이번 기회에 좀 민주적인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보자. 예.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책임자 처벌까지 하려면 어차피 이거는 형사 고발을 해야 되겠군요. 대법원이. 네. 뭐 고발이 없어도 뭐 수사는 가능합니다만 그 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사는 당연히 필요한데, 네. 뭐 그것이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사회적인 공론을 모아서 예. 좀 해야 됩니다만, 뭐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 안에서는 젊은 판사들은 형사고발해서 처벌까지 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대법관 가운데도 다수 또 고법 부장판사 다수 이렇게 좀 연배가 있는 그 경륜이 있는 판사들일수록 거기에 또 반대한다고 그럽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대체로 이제 좀 소극적인 분들이 고위직 판사분들인데요. 그렇죠.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차후에 대법관을 이제 좀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예. 네. 근데 이분들은 사실 그 고위직 법관들로서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블랙리스트, 판사 사찰 이런 거에 직간접적으로 또 협조를 하셨던 분들이기도 해요. 아하.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고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범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분도 당연히 소극적이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목소리에 범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대법원의 최종 결정 기다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였습니다. 어제 법학교수, 변호사 등 이 법률가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 재판 거래, 이걸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기자회견 이후에 천막농성까지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 앞 천막농성까지 나선 법률가들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덥죠? 견딜만 합니다. 지금 모두 몇 분 정도 그 농성에 함께 하십니까? 네, 현재는 한 7분 정도 농성장에 앉아 계시고요. 예. 우리 조를 좀 나눠서 예. 돌아가면서 농성장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사상 초유의 대법원 앞 천막 농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죠? 처음이죠, 이게? 네, 처음입니다. 대법원 앞에서 농성 처음인데요. 네. 사상 초유의 재판 거래 사태가 발생했고, 예.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천막 농성하는 건 그렇게 놀랄만한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상 초유의 재판 거래 사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조금 더 쉽게 좀 표현해 주세요. 이게 천막 농성까지 꼭 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이해시켜 주시면. 이제 밝혀진 문건들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렇게 면담하고 하면서 예.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협조한다라고 하는 위명하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문건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국정 운영의 정치적인 그런 거래의 대상으로 더구나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법원장이 계속 추진해 왔던 거를 거래의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재판을 청와대에다 혼납하고 상고법원을 얻으려고 했던 거래를 한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 헌법은 사법권 독립을 굉장히 중요한 헌법 정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부 판사들의 혹은 대법원장 개인의 어떤 사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헌법 정신을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법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협조해야 합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사법부는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판결을 같이 내려주시는 시간이죠.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공휴일과 상관없이 어김없이 심지어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나와주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잘해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희생과 배려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63회 현충일 노상궁입니다. 이렇게 멋진 멘트를. 뭐가 멋져요? 이거는 지금 써오신 거죠? 당연한 멘트죠. 예. 와, 이렇게 준비를 백 변호사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저는 부담 안스러워요. 저는 원래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저런 거를. 근데 아까 바깥에서 또 열심히 뭘 쓰고 계시길래 오늘 주제가 사실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예민한 주제를 정말 이제 저랑 이제 논쟁을 벌여야 되니까 저를 어떻게 공격을 할지 정리하시고 계신 줄 알았더니 역시나 오늘도 멋진 인사말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노상궁의 한마디로 밀겠습니다. 코너를 하나 만들까요? 아니. 노상궁의 한마디. 좋네요. 오늘 진짜 두 분 감사드리는 게 사실 공휴일에 패널분들도 나와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소보다 더 몸이 좀 무거우시죠? 백 변호사님 무거우시죠? 10분 덜 자는 게 참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청취자들도 대단하신 게 오늘 저는 출근을 하시는 건 줄 알고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선환님, 뉴스쇼는 청취자들에게는 휴일과 무관합니다. 아침 식탁에 늘 틀어놓습니다. 이런 문자들. 김현정의 수 방송 시간을 좀 늘려주십시오. 박태봉님. 일요일은 들을 수 없습니까? 최용근님 등등 많은 분들이 오늘 공휴일인데도 현충일인데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재판정 더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방선거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하는 분 없으세요? 두 분 중에? 저는 사전투표할 생각이에요. 사전투표하시죠. 네. 금요일 토요일에. 네, 노 변호사님. 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은 분들일수록 사전투표 그래서 더 해야 돼요. 거예요. 그 당일날 부지런하지 않을까 봐. 그날 놓칠까 봐. 알았어요. 왜 이렇게 혼나는 분위기야. 그럼 백 변호사님. 네. 지금 구의원부터 시의원 다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시장이며. 누구 뽑을지는 다 정하셨어요? 사실 이 정치 권력의 남용이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나 정의가 훼손되는 것을 감시해야 될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최후의 보루에 있는 그런 분들이 예.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죠. 네, 네. 혹시 이번 조사 결과 나오기 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조계나 법학계에서 대법원하고 청와대랑 무슨 거래하나? 이런 식의 그 소문이 좀 더 돌았던 적은 없습니까? 의혹은 계속 있었습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판결들이 사실 1심, 2심 판결을 뭐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뒤집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예.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않겠나 의혹은 있었는데 예. 사실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설마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할까? 네, 네.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죠. 정말 충격적이었죠. 뭐 KTX 여승무원 해고 사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1심, 2심이, 네, 3심이 그렇습니다. 뒤집힌. 네.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을 받은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고발도 하고 나서고 있는데 혹시 뭐 네. 법 체계상 말이죠. 그런 네. 재판의 재심은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재심은 지금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그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지 가능한데요. 예. 그 재심 사유들이 사실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뭐 물론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관련했던 판사들의 어떤 직권남용죄 같은 범죄가 이제 완전히 드러난다면 예. 뭐 그때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재심의 사유가 됩니다만 예. 현재 상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점에 약간의 좀 고민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게 이제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된 사건들 물론 이제 거기에 관여한 판사들은 뭐 이게 정치적인 영향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미 그 판결들은 예.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한 충격이나 피해는 당사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한테 미치는 거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어찌 보면은 약간 딜레마이긴 한데 네. 이제 뭐 서울시장 후보 뭐 그다음에 저 사는 뭐 구청장 후보 뭐 어느 정도는 아는데 예. 밑으로 갈수록 사실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모르시죠. 솔직히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투표를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1-가 막 1-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저는 사실은 좀 딜레마예요. 예. 저의 그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르면은 A 쪽을 찍어야 되는데 예. 또 저희 실리를 따지면 또 B 쪽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 왜 그렇게 갈립니까? 실리와 진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고민하는 분들 꽤 있어요. 나의 집값을 생각하면 이쪽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집값 플러스 내 평소에 내가 지지하는 뭐 어떤 성향을 생각하면 또 저걸 찍어야 돼. 이 고민. 자, 여러분 제가 오늘도 캠페인합니다. 공보물을 펴세요. 공보물 그 두꺼운 거 온 거 있죠. 그거 네. 반드시 펴보시고 공약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정해져요. 진짜 정해진다니까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백 변호사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판정인데요. 지방선거 이슈 중에 하나만 더 법적으로 좀 짚고 갈게.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유세를 하다가 시민단체 회원들과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졌고 꼬리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꼬리뼈가 금이 갔어요. 전치 3주 나왔습니다. 금이 갔다고 주장을 한 걸로 알려졌죠. 그러자 대구 경북 인의협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이거는 골절이 아니라 좌상이다. 그러니까 부러진 게 아니라 멍이 든 거다.
라고 의견을 냅니다. 이게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권 후보가 그럼 거짓말한 거야? 막 이런 의견들이 일파만파. 그러자 권 후보 측이 아니 우리가 언제 골절이라고 단정하면서 얘기했냐. 골절로 의심된다라는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라고만 말했는데 이느엽 저런 걸 내는 바람에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됐다.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때요? 결론은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냥 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권영진 후보 측에서는 사실 지금 현 상황이 마치 내가 꾀병을 부린 것처럼 뭐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됐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불쾌감의 표시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권영진 시장이 그 최초의 그 물리적 접촉이 있었을 때 그 접촉과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이 좀 있었죠. 뭐 그거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선거법에 문제가 될까봐 자세히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대충 아마 아실 거예요. 청취자들이 뭐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으시는 분들은 또 워낙 관심 많으시니까. 근데 저게 과연